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자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무고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대규모 참전에 하마스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AI 기술이 탑재된 무기, 전쟁을 끝낼 무기라 불리며 이스라엘이 긴급 요청할 무기가 바로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이 A 탑재 최신 무기를 긴급 보도하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인도주의적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중심의 아라흘리 아랍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500명이고 수백 명이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공습했다고 최초 보도한 가운데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확전을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이집트 대통령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사자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대참사로 회담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확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불확실한 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뜰레바 또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튿날인 지난 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며 이미 제2의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내일 18일을 적에 대한 분노의 날로 삼자 거리와 광장으로 즉시 가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레바논에서 복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NYT, 워싱턴 포스트 WP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발생한 17일 이스라엘군과 교전으로 헤즈볼라 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중심의 병원 폭발로 인해 최소 500여 명이 숨지면서 사태를 지켜보던 아랍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병원 폭발 사건이 알려지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집했습니다. 또 레바논, 요르단, 튀르키예, 튀니지 등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병원 폭발 사건으로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중동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켄 맥컬럼 영국 국내정보국의 마이오 국장은 영국거 타임스를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 신나치주의자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무장 세력들은 이란이나 헤즈볼라에서 비슷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같은 팀으로 간주된다며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당일인 1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 및 단체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를 포함해 수단과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을 기반으로 하는 9명의 개인과 1개 단체를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대상들은 하마스의 금융 투자를 관리하거나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과 연결된 금융 조력자, 가자지구 기반 가상 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입니다. 오랫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 기구 NGO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학살에 대응해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정부가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쟁을 막을 수도 아랍국들의 대규모 참전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마스가 다른 아랍국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져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사우디 등 주변 아랍국들이 대규모로 결집해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계기가 바로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인한 무고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병원을 폭발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와 같은 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테러 단체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첩보원들의 충격적인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폭발 전후 가자시티 아라흘리 병원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하마스 첩보원들의 녹취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IDF의 공습 때문이라면 현장의 공습에 의한 구덩이나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벽도 그대로 있다며 손상된 곳은 병원 밖 주차장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아라흘리 병원 주차장이 불에 타는 장면이 담겼을 뿐 병원 건물은 심한 손상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 아라흘리 병원 폭발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59분께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 묘지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와 동시에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에서도 폭발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부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 첩보원 간 오간 이 대화 녹취를 들어보면 대원 A는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B는 이건 이슬라믹 지하드 것이라던데 라고 답합니다. A가 뭐라고 이게 우리가 쏜 거라고? 라고 놀라 되묻자 상대는 다시 그런 것 같아 라고 대꾸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라고 재차 캐묻는 질문에 B는 미사일 파편을 보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B가 하지만 신이시여 왜 이게 다른 데에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탄하자 A는 그새 다른 곳에서 정보를 입수한 듯 병원 뒤 묘지에서 이걸 쐈고 오발로 거기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진 후 오발 장소와 관련한 대화가 몇 차례 오가다가 대화가 종료됩니다. 이날 이스라엘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이 무엇에 근거했냐는 취재진 물음에 미국 국방부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과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인데요. 이란과 레바논에 이어 사우디까지 개입하여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붓게 되면 이미 약점이 드러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무기를 한국에 긴급 요청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적군 기지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24시간 분석해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는지 상대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모두 잡아냅니다.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몇 대가 없어졌는지 군사공항에 평소보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연료가 얼마나 운반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던 산의 길이 생기고 콘크리트 건축물이 생긴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잡아냅니다. 국내 위성영상 분석업체인 SIA가 슈퍼엑스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슈퍼엑스와 함께 더해 명중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천무기까지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그 어떤 미사일도 절대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위상이 이제는 넘사벽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 아덱스 2023에서 첫 공개 비행에 나선 KF-21은 중국, 일본을 가뿐하게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는데요. 심지어 최근 중국과 일본 내에서조차 한국의 항공기술이 자신들을 추월했다며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AE가 추진하는 4세대 전투기 사업에 최근 중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방산 매체 택티컬 리포트는 중국 항공업 집단이 UAE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개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UAE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택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라팔의 F4 전투기 80여 대를 도입하는 UAE 공군의 추가 전투기 소요에 따라 자신들의 함재 전투기 FC-31을 UAE와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UAE는 미국의 F-35 라이트닝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프랑스 라팔에 F4 전투기를 들여와 노후화된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UAE가 운영 중인 66여 대의 F-16을 대체하는 신형 전투기 도입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UAE는 신형 전투기를 단순 직구매가 아닌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UAE는 한국산 전투기 KF-21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UAE는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의 TFX 프로그램의 칸 전투기와 한국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을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가 등장했는데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UAE에게 L-15 고등훈련기 판매했던 중국이 자신들도 UAE 신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겠다며 나선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UAE에 제안한 전투기 모델은 미국의 F-35 기술을 해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FC-31로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항공기술이 중국을 초월한 상태라 정면 승부가 두렵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중국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매체 MIN 뉴스는 아덱스 2023에서 KF-21의 첫 공개 비행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앞서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 매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칭찬일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MIN 뉴스는 KF-21의 첫 공개 비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결국 KF-21이 중국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MIN 뉴스는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 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증거가 됐다며 아시아 지역의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첫 공개 비행 성공은 한국 방산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이 다시 한번 발전을 거듭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국가가 된 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MIN 뉴스는 KF-21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 다수의 첨단 항공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라며 최고 마하 1.83 속도로 비행하는 건 물론 무장도 7.7톤이나 탑재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KF-21은 이번 공개 비행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뿐 아니라 다양한 시험 비행에서 초음속 비행과 더불어 뛰어난 조종성과 우수한 기동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박자를 두루 갖춘 KF-21이 앞으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면서도 현재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KF-21의 화려한 등장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매체들은 한국 방산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느라 바빴기에 이번 반응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KF-21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입증해내면서 중국에서조차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일본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이번 아덱스 2023에서 선보인 KF-21의 첫 공개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본이 항공기술에서 한국에 추월당했다고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일본 매체 슈에이샤는 최근 대한민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 2023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전 세계에서 온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은 KF-21의 공개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에이샤는 이는 과거 원조와 방산 수입에 기대던 한국이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가 됐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한국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K9, KLSAM 등 10개에 이르는 경쟁력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작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전년보다 무려 2배나 증가한 23조 원을 기록했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방위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방산이 발돋움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걸 꿈꾸고 있다며 KAI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KF-21의 청사진도 공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슈에이샤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팔과 대등한 성능이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KF-21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KF-21은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투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덱스 2023 현장 취재를 감행한 일본의 후루카와 츠카사 사진 기자는 KF-21의 첫 공개 비행을 목격하고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며 칭찬 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아덱스 2023에서 KF-21은 스텔스 능력과 별개로 무인 전투기와 연계된 유무인 복합체계 능력을 적용시킬 계획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한참 더 우위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KF-21에 답재될 핵심 무장들만 단적으로 봐도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KALCM,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국내 최초로 KF-21에 장착될 핵심 무장인데 이는 수백 겜 떨어진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AI가 항공기 개발 항공전자 분야에서 CMMI 2.2 버전의 최고 등급인 레벨 5 인증 승인을 획득하면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재입증했는데요. CMMI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봉합 분야의 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기준으로 미국 국방성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업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해 개발한 겁니다. CMMI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품질 인프라 구축, 운용 및 프로세스 성숙도, 수행 능력 등 개발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가운데 레벨 5는 개발 프로세스 품질과 성숙도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인증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6개국에서 CMMI를 적용 중인데 이 중 레벨 5를 획득한 업체나 기관은 KAI를 포함해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 등 9%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서 KAI는 지난 2014년, 2017년 CMMI 1.3 버전의 레벨 5 인증을 획득했고 재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CMMI 2.0 버전 레벨 5 인증을 달성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또 한 번 2.2 버전 최고 등급인 레벨 5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번 CMMI 심사가 KF-21이 포함된 고정의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KF-21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걸 공인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 방산업계에서 KF-21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수주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방산은 생산 능력까지 대단한데 로켓 배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생산부터 인도까지 초스피드로 진행하는데요. 이는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조차 한국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인도네시아가 보잉의 F-15EX 전투기 24대를 구입하기 위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잇따라 보잉사의 F-15EX 납기가 지연되면서 결국 인니는 제때에 전투기를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로켓 배송을 보고 이를 따라하려던 보잉이 비상에 걸린 건데 인니는 물론이고 현재 미 공군에게 전달할 전투기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미 공군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F-15EX 도입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단 2대의 전투기만 보잉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보잉은 약속했던 전투기 인도 시점을 6개월이나 연기하고 최근에 또 다시 이를 1년 더 미룬다고 일방적으로 미 공군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15EX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 미 공군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이라면 이런 생산 일정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맡겼으면 이미 모든 생산 물량을 소화하고 인도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 국내 방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KF-21의 초도 생산 물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요. 얼마 전 서울 아덱스 2023에서 화려하게 상공을 누비면서 경탄과 찬사를 한몸에 받은 KF-21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나서 국산 전투기를 추락시키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의 초도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군은 계획했던 초도 물량을 반으로 줄이면 우리 공군의 전력 차질은 물론 관련 협력사까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F-21 성공 가능성 불확실은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이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은 KF-21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과연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가장 우려를 표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KAI는 만일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 나면 1대당 가격이 88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뛰어군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5세대를 표방하는 KF-21의 가격이 역시 1000억 원대로 알려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해외 시장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들어갈 지의 F-414 엔진을 국내에서 연어 생산합니다. LIG넥스원은 KF-21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KALCM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하고 한화시스템은 적 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AESA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이 두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여기에 7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초도 물량이 축소된다면 방위산업계 전체의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출에도 영향이 큽니다. KF-21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울리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의 차세대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이런 결과에 군 안팎에선 정부의 건전재정 우선 기조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 한국 방위산업과 KF-21의 신인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폴란드와 UAE가 공동개발 참여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중부 유럽 사무소까지 열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수출로 잇기 위해 FA50은 물론 수리온, KF-21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력 공백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 공군은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해서 노후 전투기 F-4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게 틀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발목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KF-X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인구용의 결과를 내놨는데요. 반면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보고서의 결과가 맞는 것인가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당시 타당성 분석을 주도했던 공군 장성들 역시 옛날에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KF-X가 지금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잘 가고 있지 않냐. 국방연구원은 계속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예산 문제로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양분시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 결론을 내면 4.5세대와 5세대를 넘나드는 전투기를 사다가 해외에서 구매할 것인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도 물량 반토막을 주장한 연구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KF-21에 반대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사업 초기엔 약한 둥정이었지만 2007년 이후 완강한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그들의 근거는 자체 개발 능력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낮으며 수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도움이 없는 국내 자체 개발로는 개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신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산 개발한 T-50이나 미국제 F-16, F-18을 개조하는 것이다. 외국 회사의 공동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개발은 비용이 2배 이상 더 든다. 주요 핵심 부품엔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국산 개발을 해도 해외에 여전히 기술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나 무장 장비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영 유지비를 줄이거나 산업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핵심 부품 일부를 국내 개발한 뒤 차츰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는 현재 레이더 같은 미국산 장비나 공대공 미사일 같은 무장을 장착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의 협조 없이는 비행 제어나 항공전자부문 무장 통합,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다. 또 레이더나 공대공 미사일을 위한 미국산 장비도 장착하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반대파들은 항상 첨단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레이더 같은 전자제품이나 무기를 기체에 연동할 수 있는 체계 통합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어떻게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대파는 국방연구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기획재정부 안에도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회의원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뚫고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이 투입하기로 하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2021년 CJ 1호기가 출고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한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해보면 2025년 전투기 껍데기의 알맹이만 구매에 끝나거나 자주기술로는 2030년에야 시제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 고 지적한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KF-21 초도 물량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해냈는데 격려는 못해 졸망정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다시 폄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방 관계자들은 국방연구원의 KF-21 사업 타당성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늦게 시작되고 국방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시점이 돼서야 내놓은 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방연구원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정황은 명목상으론 단순한 선행 양산 연구 결과지만 궁극적으로 KF-21 폐지라는 노림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국방연구원은 KF-21 사업을 아예 좌초시킬 수 있는 초도양산 물량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이런 연구원이 하는 일이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도 이 연구원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개발비 과다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까지 발간했는데요. 시험 비행 횟수, 시제기 필요 대수, 중량 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람의 탐색 개발 결과로 세운 개발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에는 선진 외국 항공업체들이 계산한 개발비가 있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체의 KF-X 개발비를 계산해 받아보니 2013년 기준으로 적으면 10조 원, 많으면 17조 원에서 19조 원이 들어가며 이는 한국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해외 전투기 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분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KF-X의 과도한 개발비가 문제라면서 내세운 대안도 현 시점에서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항공업체들은 개발 리스크가 적은 자사 플랫폼의 개조 개발 방식을 선호하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제안을 지금 완성된 KF-21과 비교하면 대당 가격과 개발비는 해외 지급 로열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 전투기의 성능인 무장 탑재량, 엔진 출력, 기동성은 해외 전투기가 KF-21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다행히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 없이 40대 초도 생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대 무장시험 조건 20대 생산이라는 절충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10년 넘게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 사업에 발목 잡은 국방연구원이 KF21의 양산을 도울 때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도로와 철도로 연결. 미국과 한국이 도로와 철도로 연결됩니다. 아직 북한과도 육로로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겠지만 실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이 사업에 다소 소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베링해협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좁은 바다인 베링해협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엄청난 해협입니다. 북극과 가깝고 바다가 험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만 베링해협의 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물류의 다수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동아시아 이 세 개의 그룹을 연결하는 모양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중심의 물류 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가 선박으로 오는 길지만 베링해협의 다리가 놓이게 되면 상당수의 물류가 철도나 유고를 통해 베링해협으로 연결되는 다리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된 서유럽의 물류와 한국,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의 물류와 미국, 캐나다가 중심이 된 북아메리카의 물류, 이 세 지역의 물류 모두 베링해협의 육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러시아 동부에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베링해협 해저에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미국 뉴욕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정부주의 단체들 역시 이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이 사업은 수천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세계 최상위 급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세계 종교 세력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자금 조달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미국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가 매우 끌어워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바마는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고 베링해의 개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2017년에는 오바마의 베링해 보호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캐나다의 풍자뉴스 전문 언론사인 버러드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교를 즉시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는 보도를 내보내며 비용 부담은 러시아 측에서 낼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 뉴스가 사실인지 단순 풍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 사업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바로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국의 막대한 물류를 베링해의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러시아와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 개량만 끝내면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오는 12월 남북허가 공동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이용한 화물 시험 운송에 관한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12월에 화물철도 운행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북한물 거쳐서 화물 철도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링해협 철도까지 완공된다면 한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과 유럽까지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제를 회생시켜 유럽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G7에 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구 5억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거대한 경제권입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패권을 견제하려면 미국의 제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러시아의 패권 성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베링해협의 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뉴딜 사업 즉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하게 됩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 금문교와 후버댐이 건설된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링해협 토목 사업은 토목 사업에만 직접 고용인 원만 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접 고용 인원은 수 1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업을 분야에서 추진하기 막대한 위에서 기술 진보 건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량에 있어 대한민국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길이
4,600km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한민국이 베링해협 대교 건설 참여에 유력하게 됩니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테슬라에서는 베링해협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보다 빠른 교통수단으로 육로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하이퍼루프가 베링해협 터널에 적용이 가능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남북한의 공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 측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물론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 사용을 언급하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통일을 촉진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업에서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제도를 통해 일본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과 베링해협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갈등이 있어 거의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은 러시아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해서 미국까지 한 번에 차량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모두 무비자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 베링해협 연결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대륙 진출에 높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해협 터널과 다리가 완공된다면 대서양에 놓여있던 패권이 완벽하게 태평양 측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